조선시대 은관에겐 늘 따르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다. 순지 거부 정신, 임금의 뜻이라도 무조건 따르지는 않는다. 삼간불청 즉거, 임금께 3번을 아뢰어도 듣지 않으면 즉시 사임한다. 지부극간, 설사 죽음을 당할지라도 서슴없이 바른 말을 한다. 관계 언로, 스스로 언로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양시 양비는 철저히 배격한다. 이 5가지 원칙은 바로 조선시대 은관들이 지녔던 언론 정신이었다. 임금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임금에게 3번 아뢰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사임한다. 설사 죽음을 당할지라도 서슴없이 바른 말을 한다. 왕조국가였던 조선시대에 이렇듯 임금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은 조선시대 언관들이 늘 지키고 따랐던 수칙입니다. 조선시대의 언관, 그것은 사간원과 사헌부의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사간원과 사헌부, 그것은 임금의 동정이나 백관 그리고 사회 풍속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과 방송과 같은 언론의 기능을 갖고 있던 그런 기관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관청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권력의 핵심에 있던 왕이나 대신들도 이 언관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잘못이 드러나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왕조국가였던 조선시대에 이러한 언론 활동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언관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중종 2년 4월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만나보겠습니다. 전하, 유자강은 성품이 음흉하고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는 간실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유자광은 누대에 걸쳐 간사한꾀를 부려 온갖 부와 명예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그의 관직을 삭탈하고 먼 지방으로 쫓아내야 하옵니다. 자강은 당대의 공신일 뿐만 아니라 누대의 조정의 원혼인데 어찌 간사하단 말이오. 물러들 가시오. 중종 2년 4월, 조정에선 중종 반정 때 1등 공신에 오른 무령부원군 유자광에 대한 탄핵이 빗발쳤다. 4월 한 달 동안 무려 118회에 걸쳐 탄핵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간사한 꾀로 5대에 걸쳐 권력을 잡아온 인물이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탄핵을 받은 유자광은 세조 집권 초기엔 궁궐문을 지키던 일개 무사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이시해의 난을 진압하는 데 자원에 나아가 공을 세워 병조 정랑에 올랐다. 이후 이해종이 즉위하자 당시 병조 판서인 남이 장군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모함해 유자광은 일약 1등 공신인 무령군에 보내진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에게 먹여 없앤다로 시작되는 남이 장군의 시에서 평자를 득자로 고쳐 이해종에게 아뢰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이 장군은 영모죄의 혐의를 받아 형장에 이슬이 돼 사라진다. 성종 때는 함양군에 있으면서 시를 지어 학사루라는 누각에 걸어두었는데 나중에 김종직이 함양의 군수로 와서 유자광이 쓴 시를 떼 불태웠다. 이에 원한을 품은 유자광은 훗날 연산군이 즉위하자 김종직을 모함해서 무호 사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유자광을 처음 탄핵한 것이 은관이다. 그 발단은 은관이 비행을 저지른 고성과 창녕 현감의 파직을 요구한 데서 시작된다. 그로부터 7일 뒤 유자광은 은관들이 무엇을 듣고 두 사람을 파직했는가라고 했고, 바로 이튿날 은관들은 유자광이 무슨 의도로 은관의 말을 막으려 하는가라며 유자광을 탄핵했다. 이렇게 시작된 탄핵은 그간의 유자광의 간사한 행실이 거론되면서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결국 탄핵이 시작된 지 7일 만에 언관들은 직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직 상소를 올렸고 중종이 법적을 명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다음날 중종은 언관들에게 다시 나올 것을 명하며 술을 하사하기도 했다. 이렇게 언관들이 동맹사직하자 홍문관과 예문관을 비롯한 각 관청의 관리들과 성균관 유생들까지 유자광을 탄핵하기에 이르고 결국 탄핵이 시작된 지 19일 만에 유자광을 공신록에서 삭제하고 유배 보내라는 어명이 내려진다. 유자광은 세조, 예종, 성종, 연산, 중종에 이르기까지 5조에 걸쳐서 항상 권력의 핵심부에 살아남으면서 여러 가지 간신과 같은 옳지 않은 행동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특히 중종주에 이르러 언로를 막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언관들에 의해서 집중적인 탄핵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관들의 유자광 탄핵은 구시대의 역사의 죄인을 단죄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1등 공신이며 5대에 걸쳐 권력의 핵심에 있던 유자광은 조정 내 거센 여론에 의해 결국 공신에서 삭제되고 유배 보내집니다. 이렇듯 유자광을 처벌하자는 조정의 여론을 만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언관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언관들은 20여일간에 걸쳐서 유자광을 탄핵하는 상소를 계속해서 중종에게 올렸고 중종이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자 동맹사직까지 합니다. 이렇게 집요한 탄핵 활동은 조정 내 다른 관청에서도 유자광 탄핵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성균관 유생들까지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 이 언관들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과감하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언관들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언관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던 것일까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종로구 사간동 62번지입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지성만이 남아있지만은요, 이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잘못을 충고하여 바로잡던 사간원의 관아가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지명도 사간동이라고 붙여졌던 것인데요. 이 조선시대에는 사간원과 사원부의 관리를 언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원부는 조선시대의 관청이 밀집해 있던 육저거리, 지금의 광화문대로에 있었는데요. 그 임무는 관리들에 대한 감찰과 탄핵, 그리고 사회의 풍속을 감시하고 그것을 임금에게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언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경국대전을 찾아보면은요. 임금의 동정을 살피던 사관원은 최고 책임자인 대사관을 비롯해서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사원부는 대사원을 비롯해서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언관은 모두 11명이었던 것이죠. 이 11명의 언관을 대간이라고 불렀는데요. 사간원과 사원부를 양사, 그리고 여기에 홍문관까지 해서 언론 3사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언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치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권력이 쉽게 왕이나 특정 대신들에게 집중될 수 있었죠. 이는 자연스럽게 권력의 남용이나 오용을 낳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민생을 해치는 정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관들은 여론을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왕이나 재상의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고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 임금이 관리들에게 내리던 임명장이지요. 정오품 이하의 경우에는 이 임명장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언관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서경이라고 불렀는데요. 새로 임명된 관리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었지요. 자격 심사는 새로 임명된 사람의 평소 행실이나 가문을 조사해서 흠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조선시대 언관의 권한은 컸습니다. 언관이 되기 위해선 우선 강직한 성품과 기계가 필요했습니다. 임금에게 간언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지요. 또 대신들을 탄핵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언관 스스로가 청렴결백해야 했는데요. 특이한 건 중하급 관리인 이조 난관에 의해서 추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조 난관의 추천에 의해서 결국 이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여튼 언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그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이제 통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관의 통청권에 의해서 이제 언관이 결국 이제 낙점이 되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재상들이 함부로 이 언관직에 그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배제하고 일정한 어떤 그 권력의 어떤 그 견제나 균형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관례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언관에겐 또한 특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리들과는 달리 언관은 근무 성적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실제 품계는 낮지만 정이품 이상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관이 인사를 하면은 당상관도 정중히 답례를 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엔 대신을 임금의 팔과 다리에 비유를 했고 언관을 임금의 눈과 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관을 이목지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왕조 국가인 조선시대에 언관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관은 국왕의 동정은 물론이고 국정 운영과 사회 풍속에 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자칫 비대해지기 쉬운 왕권과 신권을 견제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왕이나 대신들에게 있어서 이 언관들의 존재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 같은데 실제 임금에게 언관은 어떤 존재였는지 실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희 씨, 중종에게 있어 이 언관이 어느 정도 신경이 쓰였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록이 있을까요? 네. 중종은 언관들의 반응에 대해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요. 그걸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중종 원년 10월 20일 기록을 보면요. 대신들이 공신의 아들에게 직급을 올려주자고 청하자 중종은 언관이 무단히 직급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 말이 많은데 이제 이와 같이 한다면 언관들이 어찌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종 2년 11월 23일에는 중종이 사람을 등용할 때는 그 벼슬이 적당한지를 잘 따져서 언관이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언관들이 어찌 생각하겠는가? 언관들이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하라. 이 중종도 언관들에게 상당히 신경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 언관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언관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중종 때입니다. 이 중종 때 언관들의 언론 활동 횟수가 한 달 평균 98회입니다. 그것은 하루 3회 이상 언관들이 이 중종을 향해 상소를 올리거나 간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왕이 집권했을 때와 한 달 평균 언론 활동 횟수 17배 이상 가는 아주 많은 수입니다. 왜 중종 때 이 언관들의 활동이 많았던 것일까요? 중종의 즉위 배경과 또 중종 초기의 시대 상황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06년 9월 2일 밤 연산군의 폭정을 보다 못한 몇몇 대신들이 주축이 돼 연산군을 몰아내고 연산군의 동생인 진성대군을 고위에 올리는 중종 반정이 일어난다.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은 이렇게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중종은 즉위하던 날 바로 몇 가지 계획을 단행한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중종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정 이후 조정 내에 주도권을 잡게 된 전국 공신들은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세조 이후 연산군 때까지 조정의 실권자였던 훈구파들이 공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신 책록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반정 당일에 도망가고 숨던 이들이 모두 공신의 반열에 올랐음을 개탄하는 상소가 남아있다. 또한 당시 노와 공신이란 말이 떠돌았는데 그건 성이 아니
늙은 어머니 때문에 아무런 공이 없는 어린 매부를 공신에 올렸다 해서 나온 말이니 소매 속 공신이란 말은 소매 속에 숨기고 간 뇌물을 바쳐 공신이 된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이러한 비리로 인해서 당시 공신의 수는 지나치게 많았다. 개국 공신이 45명, 인조 반정 때 공신이 53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126명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온갖 부와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백성들은 이제 연산군 대신 공신에게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종은 살인파를 적극 등용했다. 살인파란 그동안 초야에 묻혀있던 사람들로 승리학의 이념에 의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중종은 이러한 살인파를 언관직에 등용, 그들의 언론 활동을 적극 지원했고 하루에도 서너 차례 경연을 열어서 그들의 가련을 들었다. 중종 시대의 언관 활동이 활성화되었던 이유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정 이후 자신감을 확보한 그 사림 세력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개혁을 주도하는 과정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언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그 반정 공신 세력들은 개혁지향적이지는 않았지만은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혁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중종의 입장에서도 공신 세력의 과도한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림의 개혁이 어느 정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조건이 합치되면서 사림들의 언관 활동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종 반정으로 보위에 오른 중종의 가장 큰 과제는 연산군 때 무너져 내린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살인파가 대거 등장을 했고 살인파의 유교 철학과 그것에 뿌리를 둔 개혁 사상을 중종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언관직에 살인파가 등용됐고 또 언관들의 언론 활동이 활발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중종이 언관들의 언론 활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 윤소희 씨를 통해 실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종은 언관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중종 2년 11월 2일 기록을 보면 중종은 언관에게 그대들이 재상문사일까지 서슴지 않고 말해주니 나는 매우 가상히 여긴다. 임금은 구중궁궐에 칩거하고 있으니 언관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찌 알겠는가라고 얘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종 3년 4월 23일 기록을 보면 중종은 언관에게 그대들은 숨김없이 할 말을 다 하라. 그대들이 만약 내가 사사로운 정을 따른다고 의심하면 곧은 말로 진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종은 언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언관들은 어떻게 활동을 했을까요? 실록을 바탕으로 사간원 관리인 사간 김준손의 하루를 그려봤습니다. 물러거라! 물러거라! 사간원 사간으로 있는 김준손의 출근 시각은 묘시인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임금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조회에 참석하는 날이면 새벽 3시에 나가야 하지만 오늘은 조회가 없어서 김준손의 출근길은 다소 여유롭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일찍 오셨습니다, 김사관. 사간원에 도착한 김준손은 우선 지금의 출근부와 같은 공좌부에 서명합니다. 다른 관청에서는 공좌부에 기록된 출근일수로 근무 성적을 평가합니다. 승진에 반영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간원의 공좌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북간의 일이 빨리 해결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상소를 올려도 받아들이질 않으시니.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아뢰어야지요. 보위에 오르시기 전에 알고 있던 사사로운 정으로 노비 북간을 공신의 반열에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다시 한번 상소문을 올립시다. 그래도 북간을
공신으로 책록해야겠다고 하시면 그때 사직상소를 올려야지요. 홍 북관은 지금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의 노비입니다. 7일째 사간원 관리들이 상소를 올리고 있는데도 임금은 노비 북관을 공신으로 책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과 언관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박매감께서 얘까지 웬일이시오? 주상전하께서 이번 북간일로 수고하신다고 홍소주를 내리셨사옵니다. 놓고 가시오. 임금께서 언관들을 달래기 위해 홍소주 4병을 내리셨습니다. 지난번 유자광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도 술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언관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는 술을 한 잔씩 했습니다. 사간원은 업무 중에 술을 마셔도 문책을 받질 않습니다. 그만큼 사간원의 분위기는 자유롭습니다. 오후에 김준소는 서경 업무를 합니다. 오품 이하의 관리들이 새로 임명되면 평소의 행실이나 가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맡기에 흠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이러한 서경 업무는 언론 활동과 함께 사간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은 그만들 합시다. 김사관은 오늘 숙직이시지요? 예. 먼저들 나가시지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자, 그럼 수고하십시오. 예. 살펴들 가십시오. 예. 퇴근 시간은 유시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입니다. 하지만 김준소는 오늘 숙직입니다. 전체 5명인 사간원 관리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직은 비교적 자주 돌아오는 편입니다. 밤 깊은 시간까지 김준소는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면서 빈 관청을 지킵니다. 상하급 관리 구분 없이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는 회의 분위기나 또 업무 시간에 적당히 술을 마실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 사간원의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간원은 상하 직급 간의 그 절차나 규범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관이란 왕이나 대신들을 감시 비판하는 일로서 때에 따라선 자신의 직이나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계를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왕이나 대신들의 잘못, 또 잘못된 정책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언관들의 일 처리는 철저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노비 북간의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언관들은 홍소주 4병을 받아든 그 다음 날 바로 동맹사직서를 냅니다. 그러자 중종은 그대들이 이런 작은 일에 그토록 수고를 하니 내 그대들의 뜻에 따르겠소 라며 언관들의 뜻에 따라 노비 북간을 공신의 명단에서 뺍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오던 언관들, 그들은 처음에 어떻게 정보를 얻었으며 또 그것을 어떤 수단과 절차를 거쳐서 왕에게 전달을 했을까요? 정용실 씨가 직접 언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통신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조선시대, 언관들은 언론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얻었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임금께 전달을 했을까요? 직접 언관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할 사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편안하게들 말씀해 보시지요. 여산 군수 이원영은 관청에 드나드는 물건을 제 자식들에게 관리하게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하옵니다. 감사를 보내서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안이 있습니까? 이번에 중국 사신이 온다고 하질 않습니까? 그래서 함경도 지역에서는 도로 수리 공사가 한창인데 이 길을 넓히느라 농토의 일부를 잘라내기도 하고 또 농민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시켜서 이 지역 사람들의 원성이 아주 높다고들 합니다. 요즘이 농번기인데
그렇게 다들 공사장에 불려나가면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들을 나눠보시지요. 저 실례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지요? 원의를 하고 있어. 원이요? 예, 원관 3사람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원의라 하오. 이 원의를 통해서 공론을 결정하는 게지요. 그렇다면 지금 주로 논의하는 사안들은 어디서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뭐 직접 그 사람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소장이라고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기도 합니다. 뭐 그리고 사헌부 감찰이 수시로 지방에 가서 사정을 알아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왕의 동정이나 또 국정 전반에 관한 사안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매일 아침 조회요. 임금님과 대신들이 다 모이니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지요. 네. 이렇게 언관들이 모여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원인은요. 일반적으로는 사관원과 사헌부가 따로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사관원과 사헌부가 함께 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어디에 가시는 길이세요? 회의는 끝나셨어요? 그렇소. 경연장에 가는 길이요. 경연장에요? 경연장에는 왜요? 공론을 주상전하께 전하러 가는 길이요. 공론은 늘 그렇게 경연장에서 하게 되나 보죠? 꼭 그렇지는 않소. 상소로 하기도 하고 상소보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차자로 올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논의된 사안은 시급한 것이 되어놔서 이렇게 직접 경연장으로 가서 하려는 것이요. 원래 경연장이라는 것은 임금에게 유교 강좌를 열던 곳인데요. 실제로는 이렇듯 언관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임금에게 공론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하, 이번에 중국 사신이 오는 이 일로 그 길목인 함경도에서는 도로 수리가 한창이온데 도로 수리는 하되 길은 넓히지 못하게 어명을 내리심이 좋을 듯 하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성은이 만극하오이다. 잠깐만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명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 지역 주민들의 고초가 훨씬 줄어들겠어요. 그렇지요. 사실 우리 언관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민의를 반영해서 주상 전하께 아뢰는 일이지요. 그래야 주상 전하께서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네, 조선시대 언관들은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이렇듯 민의를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조선시대 언관들이 추구했던 공론 정치를 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론 정치. 그러니까 언관들은 왕이나 대신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의가 반영되는 공론 정치를 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언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살인파들의 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들은 공론 정치를 펴므로써 민번 위민 사상을 실천하고자 했고 또 그것은 살인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론이 형성되면 그걸 관철시키는 과정 또한 무서우리만치 집요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시험함이더냐? 전하, 공론을 중회하소서. 중종 13년 9월 조정은 소기역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소기역서를 혁파해야 한다는 언관의 상소와 간언이 8월에 이어서 9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소기역서는 지금의 삼청동에 위치했던 관서로 나라에 경사나 재앙이 있을 때 도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언관은 이러한 소기역서는 미신의 온상이며 유교 국가인 조선에선 이단이라며 혁파를 요구했다. 소기역서를 없애야 한다고 처음 거론한 사람은 당시 홍문관 부대학으로 있던 조광조다.
조광조는 살인파인 김광필의 문화생으로 중종 10년 문과의 급제에 관직에 오른 뒤 불과 3년 만에 홍문관 부작에 올라 주위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다. 그런 그는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던 급진적인 개혁가였다. 이러한 조광조에 의해 중종 13년 8월 1일에 처음 소격서 문제가 거론되고 바로 그 다음날 사관원과 서헌부 양사의 은관들이 합세했다. 그러나 중종은 윤호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상소를 올린 지 23일째 되는 날 은관들은 사직 상소를 올렸다. 중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은관들에게 관청으로 다시 나올 것을 명했다. 그러나 은관들은 공론을 저버리지 말라는 간곡한 내용의 상소만을 되풀이해서 올렸다. 그러나 중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은관직에 새 인물을 임명했다. 그런데 이번엔 새로 임명된 이들마저 사직서를 내며 물러갔다. 일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자 결국 조정 내 대신들과 종친회까지 소격서 혁파를 중정에게 하려 한다. 그러자 결국 9월 2일 중종은 결단을 내렸다. 전하, 소격서 혁파를 윤호해 주시옵소서. 부제야, 내가 졌어. 소격설 혁파하겠소. 성군이 망각하옵니다. 32일간의 힘겨운 줄다리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이 일로 조광조는 사헌부 대사원으로 승진한다. 원관들의 특징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순지거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지라는 것은 임금의 뜻을 따른다는 뜻인데 임금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절대군주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조선 왕조와 같은 왕조 체제를 존립시켜가는 절대 성역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제한에 가까운 언론 자유를 허용했던 이 시기에 언관들은 임금 자신을 규제하려고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번 제기한 문제는 절대 망각하지 않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아주 끈질긴 강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소격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어떠한 고초를 겪더라도 한 번 제기한 공로는 끝까지 임금에게 간하는 이 언관들의 정신에 또 한 번 임금이 뜻을 굽힙니다. 공론을 간하기 위해 동맹사직도 불사하고 또 전임자가 공론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나가면 후임자가 그 공론을 다시 제기하는 언관들의 그 자세는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론을 지키려면 언관들의 자기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윤소희 씨, 이 언관들이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탄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언관 내부에서도 탄핵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중종 3년 1월 28일 기록을 보면요. 정한 김정이 자신의 상급 관리인 대사관 남률이 술을 많이 먹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 파직해야 한다고 하자 중종은 남률을 파직시킵니다. 또 중종 4년 1월 17일 기록을 보면 대사원으로 김극픽이 임명되자 사관원에서 김극픽이 사헌부의 중급관리인 장령으로 있을 때 일 처리를 잘못해서 파직된 일이 있으니 대사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상소를 올립니다. 결국 김극픽은 대사원 자리에 오르지 못했죠. 이 언관 내부에서 그것도 하급 관리가 상급 관리를 탄핵하는군요. 이렇게 올곧은 공론을 펴오던 언관들은 그 당시 어떤 일들을 추구했을까요? 중종조, 그 중에서도 언관들에 의한 개혁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건 조광조가 활동하던 중종 10년부터 14년까지다. 그 내용을 보면 살인파들은 폐비 신씨를 복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중종의 부인으로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폐비가 된 비운의 여인이다. 아버지 신수군이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원종에 의해서 폐비가 된 신씨는 매일 인왕산 바위에 올라 중종을 그리워했다는 애틋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그때 폐비 신씨를 복위시키는 데 성공을 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살인파가 유교적인 대의명분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은관들의 활동은 유교적인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종 12년엔 조광조의 상소에 의해서 성리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정몽주의 미패가 문묘에 모셔졌고, 도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던 소격서와 불교식으로 죽은 이를 달래던 기신제는 이단이라고 해서 폐지했다. 이외에도 살인파 은관들은 여학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여학은 궁중이나 지방관아의 관기들이 행하던 가무로 이로 인한 폐해가 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살인파 은관들은 이러한 유교 이념을 향촌 사배에도 전하려 했다. 속 삼강 행실도와 이름 행실도를 한글본으로 편찬해 보급했으며, 일상생활의 예의 범주를 담고 있는 소학도 한글 번역본으로 발간했다. 또한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와준다는 등의 향촌사회의 자치 규약인 향약 보급에도 앞장섰다. 중종 13년엔 전량과를 실시했다. 이는 동료학자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새로운 관리 등용 제도다. 그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긴 했지만 신진 사류 28명이 현량과를 통해 등용됐다. 당시에 그 사림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 정치 이상을 흔히 이제 도학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그 언관직을 통해서 그 도학 정치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탄핵이나 간쟁이나 이제 이런 데 머물러야 되는데, 당시에 어떤 그 조정에 피폐된 어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국가 정책의 수립까지도 이들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언관직을 사림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활용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종 10년에서 기묘사가 일어나는 중종 14년까지 그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살인파가 크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런 살인파의 활동과 더불어서 언관 활동이 활성화되었던 것입니다. 현량과 실시와 소격서 혁파, 또 향약 실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들에 의해 불과 4년 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것은 당시로선 아주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이고 도전적인 살인파의 개혁 정치는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훈구 세력에게 위기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살인파를 신임하던 중종마저도 언관들이 끊임없이 올리는 상소와 그들의 빈번한 동맹사직에 점차 지쳐갑니다. 그러던 중 조광조를 비롯한 언관이 위훈 삭탈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면서부터 조정엔 또다시 위기감이 감돌게 됩니다. 전하, 전국공신의 훈작 삭제를 윤호해 주시옵소서. 내 그동안 그대들의 뜻을 거의 거두어 주지 않았소. 하지만 이번 전국공신의 일만은 윤호할 수 없이 물러가도록 하시오. 공신 문제는 반정 초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것이 중종직이 14년 만에 마침내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은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17일간의 중종과 은관과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76명의 잘못 책록된 공신들이 공신록에서 제거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살인파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다 준다. 반정 공신의 30% 이상이 이제 훈국의 인물들이었는데, 이 대규모의 이윤 삭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훈국애들의 어떤 그 근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반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반정에 의해서 그 왕위에 즉위한 중종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고, 이제 그런 커다란 어떤 정치적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기묘사를 이제 불러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76명의 공신을 삭제하고 단 4일 만에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은관들은 의금부로 압송됐다. 위훈 삭탈의 위협을 느낀 훈구파와 급진적인 개혁 정치에 지친 중종이 함께 내린 조치였다. 이들에게 주어진 죄목은 붕당을 결성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배경은 훈구파의 반격이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야사의 기록에 보면 주초위왕이라고 글씨가 새겨진 나뭇잎이 발견됐는데 이는 훈구파의 모함이었다고 한다. 조광조가 잡힌 뒤 그 처벌 문제를 놓고 조정에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 결국 이틀 뒤 능주로의 유배령이 떨어졌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조광조에겐 사약이 내려졌다. 이날 조광조와 함께 활동하던 살인파들도 대부분 파직돼서 유배 보내졌다. 후세에 기묘사화로 불리워지는 이 사건으로 해서 살인파들의 개혁 정치는 종기부를 찍게 되고 언간 활동도 위축됐다. 중종 때 언간 활동은 후대에 미친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의 이상형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민생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탄탄한 근거를 가진 이상형이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중종 때 언간 활동은 그 후세의 정치가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상의 실천 부분에서는 개혁에 대한 열기와 더불어 이것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그 완만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그 숙제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기묘사화로 인해 언관직에 몸담고 있던 살인파가 대부분 제거되고 조정의 실권은 다시 훈구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언관들의 활동은 위축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언관 제도는 유지됩니다. 특히 중종 때 언관들이 보여주었던 정신은 그 이후 활동하는 많은 언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조선시대 언관은 완권과 신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으며 특히 민의를 수렴해서 공론 정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왕조국가인 조선시대에 이러한 언관 제도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왕조국가인 조선을 무려 500년 동안이나 지탱케 해준 밑바탕은 아니었을까요? 임금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않는다. 임금에게 3번 아뢰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사임한다. 설사 죽음을 당하더라도 서슴없이 바른 말을 한다. TV 조선왕조실록 여기서 마칩니다.